죽음의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작가분들이 이 무디 책을 보고 말이죠. 참고를 해서 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통된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 증언. 반가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하얀 터널을 지난 뒤에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또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진짜? 혹은 하느님, 부처님 등 신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머머. 정말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2002년 홍콩. 평범한 주부였던 아니타는 갑작스레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06년 2월의 어느 아침, 나날이 쇠약해져 가던 아니타는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점점 죽음이 아니타를 덮쳐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아니타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더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저기 있는데? 급기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아니타의 눈에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와. 그런데 그때 아니타의 눈에 들어온 한 남자. 그는 바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니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던 거군요. 사랑하는 나의 딸 아니타. 나는 늘 이곳에서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단다. 오랜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던 아니타는 아버지를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오며 따뜻함과 평안함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아니타, 너는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남을지 네 몸으로 다시 돌아갈지는 네가 선택할 몫이란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니타는 왠지 다시 깨어나면 더 이상 암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눈이 떠진 아니타. 진짜? 아니 사망 선고 들었다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예요? 아까 아니타가 암이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에? 실제로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타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종양들이 단 4일 만에 무려 70%나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5주 정도가 지나자 아니타의 몸에서 아예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와, 문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환생의 징표로 남긴 것.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아,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지인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중국 집단 모모 마을. 중국 후난성 화이화 지역의 외진 산골 마을 핑양샹. 소수민족인 동족이 모여 사는 이 마을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8살 소년 우모군은 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중 엄마, 저 사람이 날 죽였어. 살려줘. 갑자기 이웃 남자 룽 씨를 보자마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울부짖었는데요. 이거 뭔 말이에요? 나를 죽였다는데 애는 살아있고. 이거 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편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 우춘이 한참 어려 보이는 스상런에게 다가가 엄마, 저 잘 살게요.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이한 상황에 마을 주민들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일들을 겪은 이들은요. 일명 재생인으로 불리는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재생인 핑양샹 마을에 사는 소년 우모군은요. 전 사실 전생에 돼지였어요. 자신이 전생에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였다는데요. 게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도축업자 룽 씨가 전생에 자신을 죽였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거에 룽 씨가 소년의 외할아버지가 기르던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었다는 거죠. 돼지가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아까 결혼식 장면 기억나시죠? 네네. 핑양샹 마을의 또 다른 재생인 스상런은 전생에 셴시라는 마을에 사는 24세 여성 야오잔이었다는데요. 전생에 아이들을 두고 먼저 눈을 감은 게 내 한이에요. 전생에 우춘이라는 아들과 우메이라는 딸을 두고 본인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됐다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환생을 한 뒤 전생이 자꾸 기억나서 11살 무렵 직접 셴시 마을에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정말 우춘과 우메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매의 모친은 지병으로 사망한 야오잔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바로 환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어이구, 소름 돋네, 이거. 스상런의 이야기를 들은 우춘 남매는 그녀를 엄마가 환생한 존재라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 우춘의 결혼식에 스상런이 엄마로서 참석도 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왕래하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핑양샹 마을에는 본인이 환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생인들이 무려 1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묘한 얘기네요, 진짜. 110여 명, 와우. 환생인들의 마을, 핑양샹 마을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려고 다 같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핑양샹 마을의 재생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최면 기법과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진실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어머. 하지만 이 현상을 설명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어 핑양샹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한 마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왜 유독 이 마을에 환생자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이! 아이! 수많은 감지. 아이! 깜짝이야.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이거 찍혔는데.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어?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잖아.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아우,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지기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이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그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잖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흐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요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어우,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자,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쌌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400만 뷰를 돌파하며 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영상 시작부터 막장 오브 막장 그 자체. And recently I found out that my wife's been cheating on me. Yeah, I caught her meeting a guy only a few blocks from my home. 자,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8년째를 맡고 있는 존과 도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내 행동에 부쩍 수상함을 느낀 존. 갑자기 야근을 한다며 밤 늦게 들어오거나 휴일마저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자, 결국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 드론으로요? 아, 드론을 띄웠군요. 야, 드론으로 뭐 저기 미행시켰나요? 그 드론이 소리가 많이 큰데?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높이 띄운 거예요. 자, 무려 400피트, 약 122m 공중에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천천히 따라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편이 드론을 띄워서 아내를 감시하고 자기가 바람핀 거야. 아내가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아내가 오나 안 오나. 그 맞지? 자, 과연 아내는 바람을 피웠을까요? 자, 아내는 회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한 대의 차가 아내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곧 차에 다가가서 운전석 안에 고개를 쓱 들입니다. 아이고. 길 물어봤겠어요? 아이, 저거 길을 물었는데 누가 머리를 넣어? 결국 드론 카메라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남편 존은 근데 이제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 아내 불륜이나 뭐 잡으려고 드론을 쏜 거나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긴 하네요. 그죠? 예. 아내에 미친 사랑, 막장 사랑. 영국 남서부 서머싯 웰링턴에서 아내 바보이자 자식 바보로 유명했던 듬직한 가장 마이키 머렐. 마이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루 꼬박 16시간 카펫 청소일을 하고 또 휴일에는 자녀들과의 시간도 꼭 가지면서 가정에 충실했는데요. 2017년 5월 16일 어김없이 고된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마이키. 그런데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일이랑 한 거야? 이럴 거면 각방 써! 당신 오늘 나가서 자! 그저 일만 하는 남편이 못마땅했던 아내 애슐리 머렐이 불만을 잔뜩 늘어놓자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이키는 홀로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안타깝게도 남편 마이키가 소파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과로가 겹친 것이 죽음의 원인이었는데요. 아내 애슐리는 허망하게 남편을 잃고 이 모든 게 자신의 탓 같아 매일매일을 괴로워했습니다. 게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이 아내 몰래 결혼기념일에 맞춰서요. 프라하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그 경비를 모으기 위해 초과 근무를 더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그 마지막이 사실 화내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또 참 가슴에 남았을까요? 아내가 얼마나 더 미안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거 뭐 오늘 주제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따뜻한 맞아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만 전개가 된다면 막장 사랑이 아니겠죠.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하루 앞둔 7월 2일 자신의 SNS에 한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뭐야? 사진을 보세요. 결혼기념일 사진인데 다르잖아. 그 남자 아니에요? 아니, 표정만 좀 다르게 지은 거 아니에요?
애슐리 옆의 남자는 남편 마이키가 아닌 마이키의 친동생 크리스였습니다. 우와. 남편을 잃고 큰 시리에 빠진 애슐리 곁에 시동생 크리스는 위로 그 이상으로 다가왔고요.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다가 그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판 킹스맨 시크릿 막장. 영화 속에서 완벽한 수트핏의 정석을 보여주며 여심을 쥐고 흔드는 매너 있는 남자. 바로 콜린 퍼스인데요. 아니 젠틀한 영국 신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인생 자체가 굉장히 모범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게 저분이 왜 여기 나와요? 1997년 이탈리아 영화 감독 출신의 리비아와 결혼에 골인한 콜린 퍼스는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영화 촬영장에서도 결혼 반지를 빼지 않을 정도로 아내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둘 사이를 방해하는 한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내 리비아를 쫓아다니는 스토커. 아이고. 당신을 원해. 사실 당신도 그렇잖아.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들. 아휴. 콜린 퍼스의 아내 리비아는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스토커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범인은 리비아의 오랜 친구이자 이탈리아 국영통신 소속 기자인 마르코 브란카치아로 밝혀지고 맙니다. 결국 그녀는 괴로움 끝에 친구였던 마르코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스토커만 막장인 걸로 끝날 뻔했으나 진짜 막장 전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비아와 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이렇게 마르코가 대반전 인터뷰를 하자 리비아는 결국 정말 잠깐이었어요. 어머. 그래도 전 남편을 사랑해요. 인정했네. 콜린 퍼스 어떻게 해? 그러니까 콜린 퍼스 완전 피해자네. 여기서 또 반전은 세상 인고 부부였던 콜린 퍼스와 리비아는 2015년부터 별거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리비아는 친구인 마르코와 1년 가깝게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돌아가는 걸까요? 다시 남편 콜린 퍼스에게 돌아간 그녀. 그런데 마르코는 남편 콜린 퍼스에게 리비아와의 불륜 관계 사실을 폭로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막장이네요. 하지만 이에 콜린 퍼스는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당신도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야. 라면서 영국 신사 돋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반전의 반전, 배신 막장 애정에도 아내를 용서한 콜린 퍼스. 진짜? 지금도 여전히 꿀 떨어지는 사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는 우린 배신하지 않아서 그건 좋은데 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저 콜린 퍼스 형이랑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정말 술 한잔 사드리고 싶다. 네. 아프리카 모로코 북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시디 슬리만에. 자, 이곳에 사는 모 대학 교수 A 씨는요.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주는 아내 바보로요.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슬에 둔 자녀가 무려 9명. 아유, 금슬 좋으시네. 홈남매, 와 대단하다. 진짜 좋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인고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 A 씨는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모로코의 한 병원에 갔는데요. 그간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게 무슨... 아니 고환에 큰 물혹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으셨어요? A 씨의 오른쪽 고환에 큰 물혹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된 진단은 바로 이거.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요즘 뭐 자녀 없이 사는 분들 많잖아요. 뭔 소리예요? 즉 35년 전부터 낳은 첫 아이부터 줄줄이 무려 9남매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추궁에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아내. 결국 남편 A 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 법원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불륜이다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9년 독일에서는 이 사건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더욱더 막장 오브 막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지 말자 독일 정말.
한창 신혼의 단꿈에 부푼 독일의 드미트리우스 부부. 자, 이 부부는 사랑의 결실 2세를 갖고 싶어 자녀 계획의 한창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걱정된 남편은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분께선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남편 드미트리우스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자, 병원에 다녀온 뒤 큰 시리에 빠져있던 그런데 고심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막장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불임인 자신 대신에 이웃 사촌인 바로 옆집 남자 프랭크 마우스의 손을 빌려 임신을 해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제정신일까? 자, 이에 아내는 역시나 말도 안 돼.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우리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아내를 설득했고요. 이 황당한 제안을 들은 옆집 남자는 한술 더 뜹니다. 자처한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막장 이웃들끼리 성사된 막장 계약. 장작 6개월간 옆집 남자와 아내가 관계를 맺었는데 웬일인지 아이 소식은 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옆집 남자를 끌고 가서 마우스와 함께 비뇨기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우스 씨는 불임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의뢰한 남편 드미트리우스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 마우스는 무슨 일인지 넋이 나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어느 놈이랑 바람 피웠어? 애들 아빠 누구야? 이웃집 마우스 부부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야, 뜻밖의 옆집 남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강제로 알게 된 겁니다. 어떡하냐. 나머지 사건이 얼마나 더 막장이기에.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국 남부 웨스트 서식스주 랜싱에 살던 16살 케인 매닝. 아빠 마크가 며칠 전부터 연락 두절 상태로 집에도 오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케인과 여동생은 경찰서에 신고한 뒤에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요. 어디에서도 아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아이들은 집세도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까지 처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얘들아, 아빠 아직도 연락 안 되는 거지? 연락 올 때까지 아저씨랑 지내자. 아저씨도 아빠한테 계속 연락해볼게. 아빠의 절친이었던 콜린 게일이 친구의 실종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걱정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남동부 브라이터에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남매가 콜린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함께 산 지도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콜린,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뭐야? 왜 체포해요? 아니, 보살펴 준 사람을 왜 갑자기 체포해요? 수사 결과 케인 매닝 남매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콜린 게일. 친구 마크에게 약 2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2014년 4월 신랑이 끝에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콜린은 그만 친구인 마크를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약 32km나 떨어진 인적이 드문 덤불 사이에 유기했는데요.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범인이 밝혀진 거예요? 누가 지났는데. 신고를 했죠. 네. 근데 신고한 사람이 다름 아닌 콜린의 아내였습니다. 에? 남편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가 죄책감 끝에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양심적인 사람이네. 한편 아빠 대신 아빠 친구에게 무려 2년 넘게 의지하던 아이들은 콜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트라우마야. 라면서 큰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장 아들이 어린 폐륜. 토머스 길버트는 미국 금융계의 큰손이었습니다.
미국 금융계의 중심 월스트리트가에서 40년 이상 근무. 그리고 2011년에는 2천억 원 상당의 W 펀드까지 설립한 백만장자였습니다. 토머스 길버트는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토마스의 아들 토머스 길버트 주니어.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훈훈한 외모에 미국의 명문 P대학교를 졸업한 그야말로 엄친아 그 자체인 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마약에 손을 댄 후부터 망나니처럼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을 탔으며 술과 마약, 여자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지속했고요. 때문에 부자지간에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죠. 한심한 것 같으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한테 주는 돈을 좀 줄여야겠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는 것도 적다고요. 결국 생활비 문제로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아들 토머스 주니어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만 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맙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런 극악무도한 폐륜을 저지른 이유 고작 용돈 20만 원을 줄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토머스 주니어의 막장 폐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살한 것처럼 현장을 조작까지 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말 아들이 저지른 폐륜의 막장 수위가 끝이 없는 게요. 현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데도 반성을 하긴커녕 어이가 없네.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야, 여기 케이블 방송 왜 안 나와? 라며 정말 왈왈왈왈 강아지 소리만 해대고 있고요. 게다가 자신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이면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굿비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굿비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굿비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의 서부 자바 섬에 사는 16살 소녀 나디아는요. 한 친구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디아, 이것 봐. 이 사람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 친구가 우연히 짹짹이를 보던 중 나디아와 똑 닮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동일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가 너무 아닙니다. 똑같아. 근데 거의 뭐 쌍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모르는 그거 사람 좀- 둘 사진이에요, 그러면? 전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둘 사진. 너무 닮았다. 네. 그럴 수가 있지. 이후 나디아는 호기심에 자신과 닮은 나빌라라는 소녀의 SNS 짹짹이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두 사람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았던 겁니다. 오호, 뭐야. 쌍둥이잖아. 쌍둥이. 쌍둥이잖아. 근데 이렇게 막 잃어버린 쌍둥이 아니에요? 그거네. 이후에 나빌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진 나디아는 나빌라의 짹짹이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자신의 짹짹이에 정말 나에게 쌍둥이가 있을까? 라는 글과 함께 자신과 나빌라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 수사대는요. 우리가 나빌라를 찾아줍시다! 라며 SNS를 샅샅이 수색한 끝에 이번엔 나빌라의 다른 SNS, 별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줬고요. 나디아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봤는데요. 읽었나요? 그런데 드디어 나디아의 메시지를 읽고 영상통화까지 하게 된 두 사람. 게다가 키, 몸무게뿐 아니라 좋아하는 가수, 좋아하는 음료 등 취향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디아에게 각자 부모님에게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그런데 엄마, 혹시 나 쌍둥이였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나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대박. 그리고 이 두 쌍둥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사실 나디아와 나빌라는 세 쌍둥이였다고 합니다.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쌍둥이 중 다른 한 명의 행방은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요, 정말 기적 같은 우연으로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쌍둥이 자매 나디아와 나빌라는 또 한 명의 다른 쌍둥이 자매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쓰촨성의 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왕밍칭은 늘 승객이 탈 때마다 전단을 건네는데요. 저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꼭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어릴 때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전단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왕밍칭은 쓰촨성 청두에서 아내와 함께 과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자, 그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3살 딸 치펑에게 잠깐 눈을 뗀 사이 순식간에 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곧바로 동네방네 찾아다녔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21년의 세월만 무심히 흘러가 버렸는데요. 21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가 택시를 운전하면 언젠가 우리 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곧장 택시 운전사 일을 구한 왕밍칭은 택시 후면 창에 실종 당시 어린 딸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담은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고요. 또한 승객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전단을 제작해 택시 내부에 비치. 그러다 보니 이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때 한 화가의 도움으로 현재 성인이 된 딸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도 마련해 SNS에 사연과 이 몽타주까지 올려 같이 널리 퍼지게 됐죠. 그런데 2018년 한 여자가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잃어버리신 딸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27살의 여성 캉잉이었는데요. 그녀는 SNS를 통해 우연히 실종된 왕밍칭 딸의 현재 모습이 그려진 몽타주를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과 똑 닮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24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 치펑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냈길래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을까? 자, 그녀는 아빠 왕밍칭이 과일 장사를 하던 쓰촨성 청두 길거리에서 미아가 된 뒤 그녀를 발견하게 된 한 부부.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의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전국을 돌며 찾아 헤매던 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불과 약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미치겠다, 더 미치겠어. 아유. 3살이었던 딸은 어느새 두 자녀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하하. 아유. 아빠가 얼마나 진짜 신락 같은 희망 놓지 않고 그냥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왕밍칭은 다시 만난 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가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1988년 10월 중국 직장인 리징즈는 출장 중 다급한 전보 한 통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마오인이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리지 않아요? 자, 며칠이 지나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마오인의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고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등 곳곳을 다니면서요. 제발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 실종 아동을 찾는 TV 프로그램까지 출연. 정말 아들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아들을 찾지는 못했죠. 자, 그렇게 울분과 통곡 속에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야, 차마 아들이 입었던 옷도 아들이 좋아했던 자전거도 버릴 수 없었던 엄마. 못 버리지. 이 웬일이야? 이게 생리별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심실이 지칠 대로 지친 엄마 리징즈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사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라며 위로를 하자 엄마 리징즈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마음의 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 13년 동안 묵묵히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들이 하늘에 닿아 29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과 재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저렇게 하셨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실종된 지 무려 32년이 흐른 2020년 5월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 중국 공안은 지난 4월 1980년대 후반 산시성 시안에서 온 아이가 스촨성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라는 제보를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한 남성이 산시성 시안에서 2살 배기 아이를 납치한 뒤 한 부부에게 팔아넘겼던 겁니다. 몸이 이네 저거. 자,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과 DNA 검사 결과 그는 엄마 리징즈가 32년 전 잃어버린 아들 마오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장장 32년 만에 이뤄진 가족 상봉. 아이고 세상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자, 그리고요 엄마 리징즈가 아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날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같은 중국의 어머니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맞다. 이에 그녀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뻐했는데요. 수년의 기다림 끝에 성사된 기적 같은 재회. 그 기적을 만든 건 부모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러시아 잠수의 여왕 실종 사건.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어?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여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자신의 어머니 글로리아 윌리엄스의 서랍에서 자신의 아기 때 사진을 보게 됩니다. 엄만 내 어릴 때 사진 없다더니 여기 있구만. 근데 이거 어디서 본 사진인데?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1998년 실종 여아 사진. 쌍둥이인가? 그때 알렉시스는 자신이 18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유아 납치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큰 혼란에 휩싸인 알렉시스. 결국 알렉시스는 엄마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역시나 충격 그 자체. 지난 18년 동안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던 겁니다. 진짜 충격이었겠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년 전인 1998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여아를 낳은 사나라 모블리. 아기한테서 열이 많이 나요. 잠시만 검사 좀 받고 올게요. 사나라의 아이를 데려간 간호사.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간호사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간호사. Please bring me back my child. 그 간호사의 정체는 바로 알렉시스 마니고를 납치한 지금의 엄마 글로리아 윌리엄스였습니다. 아우. 글로리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 조작 서류까지 만들어 둘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경찰이 2,500건 이상의 제보를 바탕으로 무려 18년간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결국 글로리아는 2017년 1월 납치와 양육권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딸 알렉시스는 엄마 글로리아가 체포되기 직전에 어느 쪽이 나의 엄마인지 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그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요. 한편 비로소 18년 만에 자신의 진짜 가족에게 돌아온 그녀. 그녀는 케미아 모블리라는 진짜 이름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만약 자신과 정말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가 알고 보니 피를 나눈 사이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 고등학교에 입학한 13살의 소녀 카시디 너스. 그런데 카시디는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카시디, 우리 학교에 너랑 똑 닮은 언니가 있어. 야 무슨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자신과 도플갱어 수준으로 닮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 한달음에 그 언니를 찾아간 카시디. 그런데 정말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카시디와 똑 닮았던 17살의 제파니. 이 두 사람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잘 맞아서요. 그때부터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챙기며 우정을 키웠습니다. 얼마 뒤엔 가족에게도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제파니, 혹시 너 생일이 언제니? 저요? 4월 30일이에요. 넌 내 딸이 확실해. 뭔 소리야? 자, 사건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년 전인 1997년 4월 28일 예쁜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된 모르네 너스 부부.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사흘째 되던 날 잠들었다가 깬 엄마 셀레스티는요. 아기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결국 한 여성이 부부의 딸을 데려간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 일이 참 정말. 그 뒤에 세 자녀를 더 낳았지만 한순간도 첫째 딸을 잊은 적이 없었고요. 매년 가족들과 어딘가에 있을 딸아이의 생일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그런 딸과 너무나도 얼굴도 나이도 닮아있던 제파니. 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은 제파니에게 동의를 구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숨막히는 6주의 시간이 흐른 뒤
모르네 씨와 제파니 양의 유전자가 99.9% 일치. 와.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재판이는 그러면 어. 자기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런 또 있죠.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제파니는 17년 동안 신생아 때 자신을 납치했던 여성을 엄마로 알고 지내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자신이 유산한 뒤 그 슬픔을 못 이겨 산부인과에서 제파니를 납치해 키웠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세라소타의 한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신봉남 씨. 그런데 한 환자가 신봉남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한국 출신 간호조무사가 왔대. 둘이 친해지면 딱이네. 의지도 되고. 환자가 말한 한국인 출신 간호조무사는 바로 신은숙 씨. 신봉남 씨와 신은숙 씨는 같은 근무조에서 근무하며 금세 친해지게 됩니다. 은숙이를 볼수록 동생이 자꾸 떠올라. 사실 봉남 씨가 어렸을 때 헤어진 동생이 있었던 겁니다. 설마. 아버지가 새엄마랑 재혼을 하셨는데 계속되는 생활고에 결국 두 딸을 부산의 한 보육원에 보냈고요. 그 뒤 1976년도에 5살 동생이 먼저 입양을. 그리고 2년 뒤인 1978년 9살이던 봉남 씨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어렸을 적 서로 의지했던 이복 동생을 잊지 못한 봉남 씨는요. 틈날 때마다 고향인 부산 등지의 보육원을 수소문했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에 대한 그 어떠한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동생이 한국도 아닌 미국 땅에서 그것도 같은 병원 또 같은 층에 근무하는 신은숙 씨와 비슷하다는 걸 느낀 봉남 씨는 은숙 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아 진짜? 라고 부탁을 했고요. 은숙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짓말. 두 사람은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자매가 맞았습니다. 와 진짜. Thank you to you, Holly, for never ever gave up looking for me. 찾아보니까 프리한 기자들도 도플갱어 닮은 꼴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등에 뽑힌 한국 대학생인데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저기 오상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어? 김하영 씨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김태희 아니야, 김태희? 보급형 최지우 씨.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똑같네.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납치당한 건 아닐까요? 우리 애 좀 제발 찾아주세요. 하루아침에 사라진 호주의 한 소년. 소년을 찾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경찰들까지 출동했는데요. 자, 그런데 소년이 있던 곳은 호주에서 무려 약 5,000km나 떨어진 발리였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발리요? 네. 그럼 진짜 납치당한 거예요? 엄마 방학 때 발리 또 가요. 내 친구들 또 간대. 이번에 못 가.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자, 이렇게 지난 방학 때 갔었던 발리를 또 가고 싶었던 드류.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쫄라도 엄마가 단호하게 나오자 12살 드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혼행. 혼자 여행을 가는 거였죠. 12살이면서요. 초등학생이에요. 와 이거 가능해요? 자, 12살 드류의 나홀로 발리 프로젝트. 일단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money, 돈이겠죠? 그럼요. 아주 그래서 대담하게 드류는 엄마의 카드를 슬쩍 하는 데 성공합니다. 숙소 어디 보자. 바다가 보이는 여기가 좋겠네. 오션뷰 죽이는데. 자, 이렇게 항공권은 물론 고급 리조트까지 예약 완료. 그리고 대망의 D-Day. 드류는 책가방 속에 수영복까지 싹 챙겨놨고요. 그 길로 학교 가는 척하면서 곧바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직행. 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비행기에 탑승했고요. 시드니에서 퍼스 공항으로 간 다음 6시간 뒤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공항에 홀로 도착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런데 혹시 혼자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희 누나가 곧 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Let's Party, 드류스 타임.
에메랄드 바다에서 헤엄도 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한편 드류의 집은 한바탕 난리 중이었습니다. 난리 났겠죠. 자, 드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 엠마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 아드님이 지금 발리에 있는데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아니, 뭐 어떻게- 카드 사용 문자 이런 거 날라온 거 아니에요? 바로 인증샷 때문이었습니다. SNS.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류가 SNS에 샵 발리 혼영, 샵 인생 뭐 있나 발리 여행 중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린 겁니다. 진짜 내 아들이 저렇게 몰래 해외여행 갔으면 정말 네. 너무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 황당하죠. 황당하면서도 좀 비특하지 않을까? 이 혼자 득이야? 와, 이 대단한데. 다음에 꼭 저런 애 나와서 다녀주세요. 다음에 미국 가면 갔다 와. 아빠 편하게 좀 갔다 와라. A lot of trouble next time. Wish you all the best. 지난 2018년 4월 미국에선 미국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린 희대의 살인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뭐지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1976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11년간 12건의 연쇄살인, 최소 4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범인이 42년 만에 검거됐는데요.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엑세터와 5번 경찰서에서 근무한 조지프 제임스 드엔젤로 경찰.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전직 경찰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재직 당시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력 7년 차던 1979년에 절도 혐의로 파면된 그. 그때부터 속에 내재돼 있던 악한 본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별칭을 따 골든 스테이트 킬러로 불리던 그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전직 형사였던 만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현장에서 지문 하나 남기지 않고 수십 년간 경찰들의 수사를 따돌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물쇠란 자물쇠를 모두 사서 단속을 삼엄하게 했고요. 총기도 무려 6,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4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이 미제 사건은 지난 2016년 6월 FBI의 재수사 결정으로 다시 활기를 띠었고요. 과거 살인 사건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를 통해 결국 그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잡았을 때 정말 소름 끼쳤던 것은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된 그는 이웃집의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선 전직 경찰이 살인마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젠 옆집 할아버지도 못 믿겠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하지만 그의 여생에서 더 이상의 평범함은 없을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3번 돌아온 남자. 올해 4월 19일 하와이의 한 평화로운 휴양지 카우아이 섬에서 20살 청년 딜런 맥윌리엄스는 보디보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려 2m 길이의 뱀상어의 공격을 받은 딜런은 오른쪽 종아리를 콱 물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꼭 살아야겠다는 의지 하나로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어머머, 크게 다쳤네 진짜. 겨우 목숨을 구한 딜런. 그리고 다행히도 뱀상어에게 물린 종아리는 봉합수술 끝에 절단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런데 딜런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미국 유타주에서 하이킹을 즐기던 딜런. 뭔가 다리를 날카롭게 깨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의 정체는 단 2에서 3mg의 독만으로도 성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방울뱀이었습니다. 아유, 어디 다니면 안 되겠다, 저분은. 아유. 하지만 이때도요, 정말 운 좋게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딜런과 독한 맹수들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7월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주로 캠핑을 떠난 딜런. 캠핑을 또 갔어요. 캠핑을 가. 내가 딜런이면 캠핑에 캠짜도. 그냥 실내 테마파크 이런 데나 가지. 아 정말. 텐트에서 자다가 갑자기 목덜미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에 눈을 떴습니다. 뭔가에
목덜미가 콱 물린 것이었는데요. 약 136kg의 육중한 흑곰이었습니다.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나나? 왜 이렇게 물어? 흑곰에게 물린 채 질질 끌려가던 딜런은 와, 이번에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필사적으로 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손가락으로 콱 찌른 거죠. 눈을, 흑곰의 눈을. 아니 눈이 멀 텐데 커서 얼굴이. 그럼 이렇게 찔렀나 보죠. 이게 안 될 텐데. 흑곰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틈을 타서 이번에도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3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한 딜런은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불행한 상황에서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페이소 50년을 잃어버린 여자. 베트남 남부 지역 벤제시에 사는 동갑내기 부부 투엔과 응우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함께 외출만 했다 하면 할머니랑 같이 나왔나 봐. 연상연하 커플인가? 나이차 너무 난다. 이렇게 늘 오해를 받곤 하는데요. 동갑내기라면서요? 응? 동갑내기인데 왜 할머니가?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3살의 동갑내기였던 응우엔과 투엔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보,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늘은 해산물이 땡기네? 뭐야? 연기를 잘하니까 이쪽을 자꾸 보게 돼. 원래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의 후진 연기랑 차원이 다르시네요.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아내를 위해 근처 해산물 식당에서 외식을 했는데요. 그날 밤 아내 응우엔의 몸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무슨 탈이 났는지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응우엔. 웬 할머니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말이야? 어머머머. 어머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게 말이 돼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해산물. 어머. 알고 보니 응유에는 심각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대로 약국을 찾아 알레르기 약만 처방받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몇 달? 아니, 1년. 그리고 무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0대 얼굴 그 상태 그대로랍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아니 뭐 병원에 많이 가봤을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의사는 비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피부와 내부 장기에 축적되는 비만 세포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지만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먹거나 뭐 해산물을 먹었을 때 입술이 갑자기 붓는다거나. 근데 일시적이에요, 대부분. 일시적이고 뭐 다음 날이면 다 낫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편 다행히도 응우엔의 남편 투엔은 난 여전히 아내를 사랑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아내일 거예요. 라며 아내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8일 공개합니다. 홍콩 밀실 살인의 전날. 2015년 5월 홍콩 마안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차량.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이퍼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행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 안에는 두 여인, 웡슈펑과 호리링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움직이고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 누군가 차 안에 침입해 모녀를 살해한 흔적도 또 자살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사망 원인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자 밀실 살인으로 불리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당신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편이 범인인 거예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아내의 남편 호킴선. 그는 홍콩 명문의 모 의대 마취과 부교수였는데요. 하지만 그에겐 너무나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인인 이유.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모녀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하지만 차량 어디에도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올 만한 정황이나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여기 요가볼이 왜 찌그러져 있지? 요가볼이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후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호킴선 교수가 요가볼에 가스를 넣고 있었어요. 소름. 그렇습니다. 남편 호킴선은 요가볼에 일산화탄소를 넣고 마개를 없앤 뒤 아내와 딸이 타고 있는 차에 넣어둔 거죠. 즉 밀실 살인 트릭을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랑 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정말 저 사람이야? 어휴 인두껍을 쓴 진짜 악마네요. 아니 근데 왜 죽인 겁니까? 왜?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남편 호킴선은 자신의 제자이자 딸의 과외 선생인 한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우울증을 앓는 아내가 딸과 자살한 거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며 끝까지 뻔뻔하고 이 추악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7일을 공략. 빨간 고무공 미스터리. 2014년 12월 12일 정오. 미국 펜실베니아의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 숲에서 사람 머리를 발견했어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이 목격된 곳은 펜실베니아 북서쪽에서 약 40km 떨어진 숲.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를 본 경찰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안구가 있어야 할 곳에 빨간
봉봉 2개가 대신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각막 밀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안구를 밀매했다. 안구 적출해가지고 예. 그걸 밀매한다. 장기 밀매처럼. 자,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으로 불리면서 미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자, 부검을 담당한 FBI와 치과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요. 50대의 백인 여성이며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이 이상 여성의 신원이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아니 그러니까 DNA 검사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DNA 검사 안 해봤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DNA 검사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범인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약품으로 머리에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계획한 거네요. 완전 계획범죄죠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단서. 미국의 저명한 병리학자 사이를 웨흐트의 엑스레이 결과인데요. 7개의 뼈로 이루어진 척추의 맨 윗부분인 경추가 적해 사라져 있는 것이 보이죠? 병추가 없네요. 왜 사라졌어요? 청춘은 왜 사라진 거예요? 특히 목 부분의 깔끔한 절단면은 시체를 주로 다루는 직업군의 소행으로 일단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처음에 발견된 대체 빨간 공은 왜? 빨간 공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건 3차원 스캐닝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성공. 석고로 이 모형이 제작되어 공개가 저렇게 됐는데요. 자, 하루빨리 피해자의 신원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구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하죠. 뭐야? 일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과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에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입이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4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말투가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산부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 안 하겠냐고요, 이게. 1988년 일본 나고야의 나카가와 지역. 출산을 앞두고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A씨 부부. 남편 A씨는 퇴근 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요? 좀 불안하게. 집에 온 남편. 아내가 어디 잠깐 나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은 남편.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디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겁니까? 혼자 출산했다고요? 뭐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잖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나? 왜 그러지? 거실 불을 켰는데 양손이 묶이고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죽임을 당한 아내. 아내의 배가 갈라져 있었고 그 옆에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뭐야?
아유 뭐야 이게? 어쩌다 아니 강도예요? 그럼 그 돈을 노린 거예요? 아니 그럼 돈만 뺏어가지고 뭐 그런 잔혹한 짓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처음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집에 와서도 아내를 찾는 대신에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거. 하지만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간이 밝혀지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던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자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있던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아랫집의 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돌렸습니다. 집주인이 놀라 나가서 누구냐고 묻자 나카무라 아십니까? 라고 묻더니 모른다고 하자 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자, 이 의문투성이인 엽기적인 사건, 나고야 임산부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은 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3위 공개합니다. 리투아니아 현실판 모범 시민.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어머머머. 저게 할게 했다고?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아.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인권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인권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